안녕하십니까.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고대가요, 그쵸. 5작품 상당히 짧고, 그쵸. 재밌게 싹 끝냈는데, 오늘부터 좀 수업이 좀 길어집니다. 이제 향가죠. 그렇습니다. 향가. 향가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그렇습니다. 신라시대의 대표작인 향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하게 될 건데요. 작품은 6작품 정도만 대표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향가의 특징을 한번 볼게요. 향가란 무엇이냐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라가요라는 말 잘 기억하셔야 돼요. 신라, 우리나라 역사 중에 가장 오랜 시간을 한반도에서 유지했던 나라입니다. 약 1000년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겠지요. 자, 우리의 문자가 없었던 시대에 무엇으로 표기가 되어 있다? 그렇습니다. 잘 기억하셔야겠지요. 향찰로 되어 있다. 자, 이 향찰이란 뭐 우리가 전에 공부했었습니다. 어디서 공부했느냐? 국어화 1단원에서 공부를 했었죠. 그렇습니다. 향찰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문자가 있어요, 없어요? 문자가 없었죠. 왜? 우리나라의 문자는 조선시대 창제가 됩니다. 세종대왕의 힘을 입어 만들어지겠죠. 그럼 여기 향찰은 어느 나라 문자를 빌렸을까요? 그렇죠. 중국의 한자를 차용했던, 차용이란 말은 빌려왔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냥 빌려온 게 아니라 두 가지의 의미로 나눠줍니다. 어떻게 나누느냐? 뜻을 빌리는 훈차와 음을 빌리는 음차로 나눠주는데, 그냥 나눈 것이 아니라 명확한 기준이 있었어요. 어떤 기준이었느냐? 훈차는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훈차는 실질적인 부분을, 음차는 어떤 문법적인 부분을 가지고 문자를 만들어 왔던 것이 바로 우리 선조의 힘이라는 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체성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문자 아닌 중국의 문자입니다만 음차와 훈차를 활용해 우리의 맞는, 우리 실정에 맞는 것을 만들었다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되겠지요. 그 다음 두 번째 봅니다. 삼국 통일 이후에 신라의 고유와 문화적 성격을 한반도전에 확대시키면서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한자 빌려온 것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족문화로서의 전통을 가질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네, 마지막 세 번째 잘 기억하셔야겠죠? 정확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유리왕 때 도솔가에서 그 근원을 찾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향가의 기본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향가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느냐? 세 가지 있죠. 4구체, 8구체, 19체가 있습니다. 요거 어떻게 구별하라 그랬지요? 4구체, 8구체, 19체? 그렇지요. 어렵지 않습니다. 줄수라 그랬죠? 4줄이면 4구체고요. 8줄이면 8구체, 10줄이면 19체입니다. 그러면 어떤 작품들이 있느냐? 짠! 4구차에는 안 보이시죠? 잘. 죄송해요. 다음엔 녹색으로 해드릴게요. 서동요, 풍요, 도솔과 헌화가입니다. 서동요, 풍요, 도솔과 헌화가 몇 개 있어요? 4구차에는 4작품이 전해지고 있고요. 8구차에는 모죽질환과 처용가 몇 개? 2개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뭐가 있느냐? 해성, 원앙생가, 원가, 제망매가, 안민가, 창기파랑가, 천수대비가, 우적가.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8개. 그렇죠. 현재 전해주고 있는 향가 14수입니다. 14수. 이 중에 우리 대표적인 몇 가지만 다 볼 거예요. 왜? 본문 다 볼 필요는 없지요.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19체만의 특징이 있었죠. 뭐가 나와야 되느냐? 그렇죠. 낙구에 감탄사가 나와야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방금 눈 감아 떴던 거 캡처하지 마세요. 부끄럽습니다. 자, 이 부분 향가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살짝 지켜봤습니다. 어렵지 않은 내용이에요. 향찰, 한자를 차용한 이 향찰의 표기라는 것과 48, 10, 그렇죠? 요것들이 있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의차 짠하고 다시 나타났지요. 싹 다 지우고 이걸 다 자 이제 비율했어야 되는데 네, 조금 거시기했지요. 예. 자, 향가의 첫 번째 작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요입니다. 서동요 여러분 지겹게 봤습니다. 서동요 내용 기억나십니까? 영화, 아니 드라마라도 있었지요. 백제무왕이, 그렇죠. 백제무왕이 어떻습니까? 신라의 공주 선화공주 이쁘다라는 말을 듣고서 슉 가서 아이들에게 뻥 퍼뜨리죠. 어떤 말을 퍼뜨리냐? 요 말을. 선화공주님은 남몰래 사귀어두고, 잘 보세요. 통정이야, 통정. 정을 통한데 처녀가, 그렇죠. 마뚱도련님을, 마뚱이 누구야? 서동. 마서자지요. 마서자 훈차였습니다. 도련님을 밤에 몰래 안고 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단 몇 줄인지 볼까요? 4줄이죠. 4줄이면 몇 구체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4구체 활용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거 한번 또 다른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선화공주님은 한자를 일부 다 뺐어요. 그냥 표기된 근대국어 표기와
그 다음에 해석만 집어넣습니다. 왜? 우리가 향가기 때문에 선생님 향찰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음차와 음차를 구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1학년 과정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게 그게 과연 중요할까요? 그것보다 내용적인 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에 본문을 빼고 근대국어와 해석만 집어넣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해하시기 빠를 거예요. 선화공주님은 남 몰래 사귀어두고 그쵸? 그 짓이 얻어두고 맞둥방울 서동을 밤에 뭘로 안고 가더라. 다시 확인합니다. 누가 소문낸 거다? 그렇죠. 선화공주가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백제 무왕이 선화공주 이쁘다는 말을 듣고 이 말을 뻥 하고 터뜨렸기 때문에 이 글은 뭐가 되느냐? 아이고 가장 오래된 향가인과 동시에 자 이거 지우고요. 다시 편집 잠깐요. 자 사구체는 걸 기억할 수 있어야겠고요. 그리고 어떻다? 모함이라는 거예요. 모함.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 실제로 쫓겨나잖아. 그쵸? 쫓겨나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야? 예언도 같이 이야기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글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봅니다. 자, 이 글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향가가 바로 이 서동이에요. 가장 오래되었다라는 걸 기억해 주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엇이냐? 아까 이야기했죠? 사구체. 그런데 잘 기억하십시오. 민요가 사구체 향가로 정착된 경우다. 아까도 얘기했잖아. 처음부터 향가로 알려진 게 아니야. 노래로 소문을 낸 겁니다. 여자를 얻기 위해서. 참 비겁한 놈이지요. 자, 근데 제가 약간의 여담을 이야기하자면 이 마서자 말입니다. 마. 여기서 마는 뭘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하면 고구마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만 저우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고구마 아니라 대마라며. 그렇지요. 우리나라 최초의 마약사범 이야기지요. 이것도 어디서 소문내면 안 되십니다. 그냥 우리끼리만 알고 있어요. 그럼 내 마사니까 쉽게 얘기하면 생각을 해봐. 야, 이런 소문이 돈다고 내 딸내미 줄래? 내가 왕인데 난 못 줘. 죽어도 못 줘. 그런데 그 상대방이 마약사범이야. 그죠? 우리나라 애들 다 죽게 생겼어. 애들만 다 해롱되고 이 노래 불러.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 딸을 내주고 너 그러지 마. 꺼져. 이렇게 됐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이거 좀 혼자만의 생각이니까 또 뒤로 이러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뭘 이야기할 수 있냐? 향가주의 유일한 동요예요. 동요. 동요. 아이들이 듣는 거다.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네 번째입니다. 남을 모함했지요. 그리고 예언했기 때문에 우리 이것을 무엇이라고 그러냐? 참요. 그렇죠. 참여라는 말 두 가지 의미를 같이 봐주시면 돼요. 한자의 차이가 아니다. 그냥 동음이어로서 참여라는 말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초의 향가의 서동요 다시 한번 기억해 볼게요. 가장 오래됐고 그 다음에 내용은 모함과 예언이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역시 또 빠른 수업, 빠르게 진행되는 이 수업 아름답다 못해 소름 돋을 겁니다. 자, 두 번째 작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헌화가입니다. 자, 제가 전에 이런 이야기 했었죠. 고대가요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 3명 누구누구이다 그랬죠? 네, 그렇지요. 기억납니까? 지난주에 했던 해가의 수로 부인 있지요. 또 방금 이야기한 서도교의 선화공주. 그리고 또 한 명 마지막 누구야? 처용가의 처용 부인이에요. 절세의 미녀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을 더 뽑아라. 한 명을 더 뽑는 게 아니라 셋 중에 한 명을 더 베스트 오브 베스트를 뽑아라. 누구냐? 바로 이 수로 부인입니다. 수로 부인과 관련된 두 번째 작품 바로 이 헌화가입니다. 아, 멋있죠? 헌화가 내용이 무엇이냐? 단순해요. 수로 부인의 길을 가는데 한 노인이 오더니 와우 당신 쩔게 예쁘군요. 제가 가진 소를 줄 테니까 저의 사랑을 받아주세요. 라는 내용입니다. 참 있을 수 없는 일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죠. 그렇죠. 자, 노인의 몸이 망녀인가?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아름답다라는 걸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내용 볼게요. 자줏빛. 자, 뒷배라는 건 자줏빛. 뭘 상징하느냐? 이 글에 자극적인 색채의 의미를 가질 수가 있어야겠죠. 바위가에 바위 끝에라는 말 바로 시적 공간이 되겠습니다. 자, 뭐 암소. 자, 암소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암소라는 존재는 우리가 두 가지 해석을 가능합니다. 첫 번째, 이것을 당시 그냥 재산으로만 본다면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노인은 누구냐? 당대에 돈이 많은 세도가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뭘 이야기할 수 있냐? 암소라는 존재, 도교 사상에 비추어 본다면 이 글에서 말하고 있는 노인은 누구냐? 바로 신선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요. 아시겠습니까? 암소에 대한 해석으로 다양한 노인의 위치가 바뀐다는 거 기억하셔야겠고요. 자, 암소를 놓게 하시고 나를 아니 부끄러워하신다면 하시면 그렇죠. 가정법이지요. 꽃을 꺾어 밭이 오리다. 자, 꽃이란 문장 별표 하나 쳐보겠습니다. 하고 많은 거죠. 꽃. 물론 제목이 헌화야. 꽃을 바치는 노래예요. 왜 하고 말하죠? 꽃일까?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시적 화자, 즉
노인의 분신이죠. 노인의 분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 대신 꽃을 가져가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이야기할 수 있냐, 이 수로 부인의 아름다움을 추구한다는 탐미심을 자극합니다. 야 어때? 꽃 이쁜 데만 가져가 봐 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뭘 이야기할 수 있느냐, 우리가 이런 용어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불교에서 누군가 축복하기 위해서 꽃을 뿌려준다. 이거 네 글자 뭐 있었죠? 구모에도 나왔었죠. 하늘꽃이 하늘에서 꽃이 비처럼 내리더라. 또 있었습니다. 진달래꽃도 있었죠. 가시는 걸음걸음 뿌리오리다. 꽃을 뿌려주겠습니다. 꽃을 뿌려 축복해주겠습니다. 그렇죠. 네 글자. 바로 이 산하공덕의 이미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암수의 의미와 꽃의 의미를 정확히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암수와 꽃의 의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허나가에 대한 내용이 되겠지요. 자, 일단 필기 다 하셨을 거라 믿음하에 지웁니다. 물론 필기를 다 못하셨다면 스톱하고, 그죠? STOP 있지 않았겠죠? 그거 눌러주시면 바로 필기할 수가 있겠지요. 짠! 아이고 너무 빨리 눌렀구나. 자, 보시면 신라인의 소박하고 보편적인 미의식을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서 직접적으로 얘기한다는 당시의 당대의 모습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뭘 중요하다? 꽃의 힘이 중요하다 그랬죠. 분신, 탐미식, 산하공덕의 이미지. 다시 한번합니다. 꽃, 분신, 탐미식, 산하공덕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울렁울렁거린다 같이 울렁울렁거리면 안 돼요. 그죠? 요 세 가지 정확히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작품입니다. 창기파랑가입니다. 자, 창기파랑가는 항상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왜 논란의 여지가 있느냐? 당대 유명한 석학 두 분이서 이 작품의 해석을 놓고 논쟁을 벌입니다. 그 결과 어떤 결과도 없기 때문에 두 작품 모두 다 두 분의 해석을 다 우리는 교과서별로 배우게 되어 있어요. 두 분입니다. 양주동 선생님과 그 다음에 김한진 선생님 해석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이 중에 그렇죠. 양주동 선생님 작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자, 열치며 나타난 달. 그 전에 해석 한번 볼까요? 찬, 예찬이죠. 기파랑, 화랑이에요. 사람 이름입니다. 그렇죠? 화랑이 기파랑을 예찬하는 노래가 됩니다. 예찬하는 노래예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봅니다. 구름 장막을 열침에 나타난 달.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뭘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느냐? 바로 그렇죠. 소재의 의미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해석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창기파랑한테 제일 중요한 건 소재입니다. 여기서의 달은 뭘 이야기하느냐? 기파랑의 바로 고결한 인품을 상징합니다. 고결한 인품. 흰 걸음 따라 서쪽으로 떠나가는 것 아니냐. 새파란 냇가. 냇가란 말 역시 기억하셔 보겠습니다. 냇가라는 건 맑고 깨끗한 인품을 이야기한다 봐주시면 되겠고요. 기랑의 모습이 있구나. 이로부터 냇가, 조약돌. 그렇습니다. 조약돌 의미 세모 동그라미 쳐줘야겠죠. 세 번째 의미입니다. 뭐가 되느냐? 강직. 하지만 조약은 원만하지요. 강직하지만 원만한 성격 제시한다 봐주시면 되겠고요. 낭이 지니시던 마음의 뜻을 따르라. 아가 왜 나왔어? 줄쳐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19채네. 19채 낳고 뭐가 나온다? 그렇죠. 감탄사. 그렇습니다. 잊으시면 안 되겠지요. 19채 향가의 특징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기억할 게 있습니다. 19채 향가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고자 했던 작품 중에 정지용의 유리창이 있어요. 아니 생뚱맞게 왜 정지용의 유리창이냐. 자, 요걸 기억하셔야 되면 거기 뒤쪽에 아으라는 어떤 감탄사가 등장한다는 거죠. 이거 목소리 아으 그렇죠? 감탄사. 왜 낙부에 감탄사를 넣어주느냐? 19채 향가를 표방했다는 걸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잣까지 높아. 잣까지 역시 네 번째 의미 뭐가 되느냐? 바로 높은 절개를 상징한다 라는 걸 떠올려 주셔야겠습니다. 높아 서리를 모를. 자, 보세요. 서리를 모른다. 서리 세 붙여보겠습니다. 자까지는 높아. 거기에 서리가 내린대. 자까지는 절개인데 그 절개를 누르고자 하는 서리의 의미는 뭐가 되는 거야? 그렇죠. 바로 시련이 되겠죠. 됐습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5가지의 소재입니다. 달, 냇가, 조약돌, 그 다음에 잣까지라는 긍정적 의미 4가지. 이것은 다 뭐와 관련해 있다? 예찬과. 그리고 또 하나 이 서리는 무엇이다? 시련이다. 부정적 견해다. 라는 걸 기억할 수가 있어야겠지요. 자, 여기 한번 또 싹 다 지우고. 자, 방금 제가 필기했던 내용을 짠 하고 한 번에 보실 수 있게 정리해봤습니다.
다 나와 있겠지요. 보시면 달, 수강의 대상이다. 냇물, 맑고 깨끗한 성품이다. 조약들 원망 플러스 강직한 인품이다. 그 다음에 마음의 끝은 훌륭한 인품이다. 잣나무 고결한 기판에 고명한 인품이다. 그리고 하나 빠졌지요. 설이 시련이다라는 걸 이야기할 수가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공부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자, 제가 뭘 설명할 것 같아요? 짠 없어졌지요? 자, 여기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게 뭐냐? 바로 문학작품에 들어가는 미의식에 대한 걸 공부하셔야 됩니다. 미라는 범주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문학에서 미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고1 때 관동결고 할 때 열심히 공부하셨던 부분인데 아마 많이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자, 제일 먼저 뭐가 있느냐? 우아미, 순고미, 비장미, 그리고 골개미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각각의 의미 다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우아미가 뭐였지요? 와, 예쁘다. 이게 끝이 아니라 그랬죠. 우아미의 의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아미라는 거 쉽게 설명할게요. 예찬이에요, 예찬. 원래 뭐 학교 가서 십자가 그려놓고 뭐 해야 이렇게 나오는데 아무 의미 없어요. 왜? 더 헷갈린 것 같아요, 저는. 저는 오히려 이게 편하게 생각합니다. 그냥 서술형처럼 설명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떤 대상, 와, 예쁘다. 이거 그냥 우아미예요. 그런데 뭐가 나와 있느냐? 예찬 플러스 실천을이지. 야, 나도 담고 싶다. 담고 싶다라, 담고 싶다겠죠? 담고 싶다란 말이 나오면 뭐가 되느냐? 순고미가 되는 겁니다. 순고미. 그럼 비장미는 뭘까? 그렇죠. 좌절입니다. 자, 좌절에서는 어떤 미가 있느냐? 이런 경우 있어요. 여러분, 라스트 사무라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물론 외색이 짙은 영화예요. 일본 영화에 가까운 작품인데 물론 주인공은 톰 크루즈예요. 네, 미국 배우죠. 참 저도 일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되게 싫어하는데 우연치 않게 제가 일본에 라면 먹으러 갔다가 보게 됐지요. 여러분 아시는 사람은 알다시피 저는 원래 외국 해외 먹기 위해 가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갔는데 봤는데 내용이 뭐였냐면 그 사무라이 있죠? 우리 게임하다 나오는 애들 이렇게 갑옷 입고 칼 들고 활 쏘는 애들 얘네가 이제 현대식이나 근대화된 총을 든 군인과 싸움을 합니다. 참 말이 안 되죠. 총도 한 3,000명? 애들 앞에 이제 말탄 애들 30명이 달려가는데 당연히 발리겠지요. 쉽게 써든 용어에 비유하자면 삐롱 저격 8에 대기 타고 있는데 그렇죠. AK 들고 난사하고 있는 그렇죠. 김모씨를 떠올려 주시면 될 겁니다. 해서 발려요. 그런데 음악은 되게 비장하고 장엄하게 나옵니다. 마지막까지 지켜지는 전통을 보라. 이게 바로 좌절이지요. 이 좌절에서 오는 미의 범주, 거기서 오는 감동, 그게 바로 우리는 비장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마지막 골개미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었던 부분이죠. 웃음이에요. 단 어떻게 줘야 되느냐? 대상을 깎아내림으로 인해서 주는 웃음을 우리는 골개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어디서 많이 볼 수 있었어? 고1 때 배웠던 봉산탈춤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억하셔야겠고요. 그럼 여기서 역으로 질문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공부한 창기 파랑가는 우암일까, 순곰일까, 비장미일까, 골개미일까? 선생님 예차이라면서요. 우암이 아닙니까? 우암이 아닙니까? 우암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적었겠죠. 다 판사하셨지요? 하셨죠? 지웁니다. 자,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시면 자, 요 부분 보이십니까? 자, 따르련다. 따르겠다. 따르겠다 뭐가 되는 거야? 실천, 의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 드러나는 미의 범주는 순고미. 오케이?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순고미 떠올려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작품으로 넘어갈게요. 뿅. 이번에 참 제방매갑니다. 저에게 참 추억이 어린 작품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죠. 어떤 추억이었냐면 제가 8년 전에 첫 학원 가기를 시작했을 때 요 작품에 대한 수업을 시강하게 됐어요. 그래서 3일 동안 온갖 문헌자를 다 뒤져가면서 공부했던 작품입니다. 아우 지겹게 공부했어요. 근데 잘 됐죠 뭐. 자, 제방매가 내용입니다. 제자 이거 무슨 제자니? 제사죠. 망 죽음입니다. 매 누이야. 해석하면 죽은 누이를 제사 지내며 부르는 노래가 되겠습니다. 다시요. 누구? 죽은 누이입니다. 죽은 누이야. 죽은 누이?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소재 중에 자, 혈육의 죽음을 소재. 혈육의 죽음을 소재라는 작품들 뭐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알고도 얘기해볼까? 첫 번째 고1 교과서에 있었던 정지용의
유리창이 있지요. 자, 정지웅의 유리창 누구의 죽음입니까? 그렇죠. 아들의 죽음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구 있어요? 김현승이라는 작가의 눈물, 덜어는 옥토에 떨어지는 눈물이고자 라는 부분. 역시 아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작품 뭐 있었을까요? 자, 박목월의 학원이라는 작품이 있죠. 여기 누구냐? 동생의 죽음을. 그 다음에 네 번째 송수건 시인의, 아이고 좀 길다 이거. 산문에 기대어 서서 이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 누구? 누이의 죽음을, 그죠? 나타났던 작품이 되겠고요. 자, 이 작품 말고도 상당히 많은 작품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경복궁이라는 작품도 있고요. 창경궁이었나? 하여튼 그 작품도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혈육의 죽음이 아니더라도 그냥 일반적인 죽음으로서 뭐 있어요? 김소월의 초이라든가 천상묘 시인의 귀처이라든가. 그렇죠? 죽음이란 우리 그 작품 세계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소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특히 이 중에서 요 제사, 혈육에 관한 작품들 다시 한번 떠올려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싹 다 지우고요. 자, 그럼 이제 본문을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으이샤, 뿅. 자, 보겠습니다. 삶과 죽음의 갈림길이 여기, 어디다? 있음에, 이승이지요. 있음에 두려워하고 나는 갑니다. 자격하세요. 여기서 나는 누구야? 간 사람이 누구야? 그렇습니다. 여기서의 나는 바로 누이가 되겠죠. 자, 나는 갑니다 라는 말도 다 못하고 갔느냐. 어느 가을 이른바람 줄쳐볼까요? 이른바람 생각보다 일렀다. 누가? 누이의 죽음이. 그렇다면 뭘 상징하느냐? 요절을 암시해 주는 거죠. 일찍 죽은 요절에 대한 암시 이야기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여기저기 떨어지는 나뭇잎. 자, 떨어지는 나뭇잎. 자, 하강적 이미지죠. 그러면서 또 하나 뭘 상징할 수 있어? 역시 누이를 떠올릴 수 있어야겠죠. 떨어지는 존재, 하강적 이미지, 누이를 떠올려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같은 가지에 나고, 같은 가지에 났다 뭐야? 혈육이죠. 같은 부모에게 났다라는 혈육의 의미 이야기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같은 가지에 나고도 가는 곳 모르는구나.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같은 가지에 났는데 가는 곳을 모르는데요. 뭘 떠올려줘야 돼? 그렇죠. 바로 인생 무상 살짝 짚어줄 수 있어야겠죠. 인생 무상. 그렇죠. 같은 혈육인데 연태까지 같이 쭉 자라왔는데 죽었는데 어디 갔는지 몰라. 그렇죠. 거기서로 허무와 인생 무상 떠올려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역시 몇 줄이에요? 10번째 줄. 감탄사 19차가 특징 이야기할 수 있어야겠죠. 급락색에서 만나볼 나. 자, 여기서 나는 누구야? 누이. 여기서 누이, 나는 누구야? 글쓴이가 되겠죠. 글쓴이. 월명사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굴돌을 닦으며 기다리겠다. 그래서 돌을 닦아 기다리겠다. 죽음에 대한 종교적 승화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제가 고전문화 상당히 빠르게 하는 편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있어 고전문화 내신입니까? 전 지금 여러분이 내신으로 수업해 드리는 거 아닙니다. 전 철저하게 수능 대비로 여러분에게 이 수업을 진행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고전, 물론 정확한 해석도 중요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 주제와 상황 그리고 인물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인물, 상황, 주제 이 세 가지만큼 먼저 딱 집어넣어 주셔야 향후 수능 언어역품에 있어 아무런 어려움 없이 문제 푸실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혹시라도 뭐 자세하게 더 궁금한 게 있다 연락하세요. 제 번호 아시죠? 네, 123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넘겨서 이걸 뭐냐? 인간사의 괴로움을 종교적으로 승화했다. 그럼 여러분, 자, 종교적으로 인간사에서 종교로 극복한 작품 뭐가 있을까? 아까 제가 적었던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김현승 시인의 이 눈물이라는 작품을 보시면 아이의 죽음을 기독교적인 세계에서 그거를 승화시켜버립니다. 그죠? 이 부분 하나 떠올려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정제됐다는 거죠. 자,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또 죽음에 대한 소재라면 대부분 정제된 미가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세련된 비유와 표현 기기가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또 싹 다 지울게요. 자, 아이고, 펜이 지우개가 마음에 안 들어요. 랄랄라. 여기서도 소리 들리나요? 메롱 메롱 들리나 보네. 지워야겠다. 으쌰. 으라차차 빠라빠. 제 머리에 글자 쓰여지가 되게 신기하죠. 머리 크다 놀리지 마세요. 라라라
슛, 뽀.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 작품이네요. 안민가입니다. 안민가. 자, 안자가 무슨 안자야? 편안합니다. 민자, 백성입니다. 그렇죠? 편안하게, 백성에게 편안함을 주기 위한 노래. 내용을 보겠습니다. 보시면, 임금은 아버지랍니다. 신하는 사랑하는 어머니래요. 백성은 어리석은 아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가정이지요. 자, 어떤 가정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왕, 신하, 백성의 관계를 왕을 아버지로, 신을 어머니로, 민을 아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즉, 군과 신의 관계를 가족관계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백성의 사랑을 알 것입니다. 꿈을 대면서 살아가는 물새. 요거 자격하세요. 꿈을 다이 살솜. 이렇게 읽어줘야 되는데 이것보다는 주어진 여건에 순응하는. 그냥 있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백성들이 이를 먹여 다스릴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표현입니다. 먹여 다스려라. 먹여야죠. 먹으면 불만이 없어요. 그쵸? 자, 그러면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이 말하기를, 여기 큰 따옴표 넣어주세요. 대화체죠. 이 땅을 어디로 가겠는가? 그렇습니다. 먹을 것만 준다면 신하들은 이런 얘기를, 백성들은 이런 얘기를 한대요. 내가 이 땅을 어디를 가? 이 땅이 최고야! 라고 이야기해 준다는 거죠. 한다면 나라를 보좌할 것이면 할 것입니다. 그렇죠. 백성을 기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먹이느냐, 밥을 먹이면 돼요.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로 밥만 주면 열심히 일해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밥만 하는 사람. 밥만 오로지 먹어요. 이걸 연철 표기해서 우리는 바보라는 말을 쓰고 있지요. 믿거나 말거나 즐거운 고전문학 시간입니다. 자, 역시 10번째 줄 감탄사가 되겠고요. 군다이, 신다이, 민다이. 그렇죠. 일본어 같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임금답게, 신하답게, 백성답게 한다면 나라가 태평할 것입니다. 어려워. 어때요? 어려워요? 절대 어렵지 않아요. 자, 보시면 유일하게 유교적인 정서를 지니고 있죠. 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자격하셔야 됩니다. 고전문에서 유교 많잖아요. 그렇죠. 유교가 많죠. 그건 언제야? 유교에 가려면 다 조선시대입니다. 고려는 불교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향가지가 유일하게 유교의 덕목이 들어와 있다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되겠지요. 자, 그러면 나머지 작품 또 한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샤, 너 뒤통수 보면서 또 즐겁게 웃으시면 곤란하지요. 자, 깨끗이 지웠습니다. 자, 뿅, 처형 갑니다. 자, 아까 제가 얘기했었죠. 고대 문학의 3대 미녀. 다시 한번 누구? 그렇죠. 자격하셔야 됩니다. 해가의 수로부인. 같은 작품 또 같은 여인의 또 다른 작품 헌화가의 수로부인 한 명이고요. 그 다음 오늘 공부했던 서도교의 선화공주.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처용 부인입니다. 얼마나 이쁜지 역신이 덮치죠. 그쵸. 덮쳐버려요. 자, 발음 조심해야죠. 세발. 그렇죠. 세발 밝긴 달 아래. 그렇습니다. 서울 밝은 달 아래. 그럼 여기서 질문. 여기서 서울은 어디일까요? 서울 스페셜 시티일까요? 아니죠. 여기서 서울은 신라의 서울이니까 경주죠. 경주입니다. 자, 경주 밝은 달 아래 밤늦도록 논일다. 들어와 자리보리 가랑이가 넷이여라. 아하. 집안에 있어야 될 사람 누구야? 아내 혼자인데 다리가 4개야. 왜 다리가 4개일까? 아내가 병실. 아니, 그거 아니죠. 아니야. 장애.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렇죠. 누군가 덮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둘은 내 거. 여기서 내 것은 누구야? 아내죠. 둘은 아내의 것이지만 둘은 누구의 것이냐? 여기서 누구? 아까 얘기했었죠. 와우. 누구? 후? 역신. 역신의 존재는 뭐냐? 전염병을 퍼뜨리는 귀신이에요. 얘가 입에다 덮쳐버린 거죠. 근데 얘 하나 보세요. 자, 본데 내 것이었지만 빼앗아간 것을 어찌하겠느냐? 그렇습니다. 빼앗긴 걸 어떻게 하겠느냐? 자, 이거 우리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체념이라 볼 수 있겠지요. 체념인데 이것을 또 우리 좀 더 크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관용. 용서해준다는 거야. 용서해준다는 거. 즉, 이 얘기를 하면 내 마누라 다른 남자가 덮쳤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하하하 웃으면서 그래. 얼마나 네가 욕심냈으면 그랬겠냐. 내 마누라 이쁜 거 인정. 그래. 용서해줄게 하고 바깥에서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그러면 거꾸로 내가 역신이야. 마음에도 덮쳤는데 그 여자 남편이 있네. 왔어. 나를 보더니 나를 칼로 때리거나 찌르거나 나를 때리면 내가 그냥 그래 내가 잘못했으니까 맞을게. 근데 같이 막 와서 바깥에서 춤춰. 솔직히 더 무섭죠.
난 그게 더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난 더 무서워. 그래서 얘가 무릎 꿇고 싹싹 빌면서 하는 말, 내가 가진 능력이 뭐였을까? 난 누구야? 역시. 난 역신 아닌데? 자, 역신이라는 녀석이 할 수 있는 거, 그래, 당신 얼굴 있으면 내가 피해갈게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뭐냐냐, 처용의 얼굴을 부적사모 얼굴에 붙여서 다다닥 문 앞에 붙여놓게 되지요. 자, 그래서 우리 다시 봅니다. 신라현가의 마지막 작품, 이 처용가. 고려가요제 처용가가 있어요. 이것의 모태가 되면서 향찰 해석에 가장 큰 도움을 준 게 바로 이 처용가라는 거 기억하셔야겠고요. 네,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이 바로 이 벽사진경입니다. 사악한 것을 몰아낸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부적사마 붙임으로 인해서, 다시 기억합니다. 부적사마 붙임으로 인해서 뭐가 보인다? 그렇죠. 부적사마 붙임으로 인해서 이제 역신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아까 얘기했었죠. 향가는 총 몇 수가 있다고 그랬죠? 현재 전해진 건 14수입니다. 이 중에 가장 접할 수 있게, 쉽게 접할 수 있는 6작품에 대한, 향가에 대한 부분을 공부했고요. 이 나머지 부분들이 아직 18종 교과서에 실려있지는 않아요. 그죠? 6작품이 주로 실려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 향가의 특징, 그리고 이 6작품에 대한 주제, 그리고 이 6작품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뿅!